안녕하세요. 집신도 짝이 있고 결혼할 인연도 따로 있다는 옛말이 있듯이 이혼할 사람들도 따로 있나 봅니다. 저는 현재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이혼한 지는 이미 꽤 시간이 흘렀어요. 가끔씩 제 옛날 이혼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이제는 화가 나거나 열불이 나지는 않아요. 이혼 초반에는 떠올리는 것마저도 스트레스라 매일을 명상과 요가로 잡념을 떨쳐내는 데 쓰곤 했죠. 저에게 첫 결혼은 마치 폭풍 같은 것이었어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이혼했으니까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가 친정아버지의 중매, 맞선으로 만난 사이였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맞선 같은 걸 잘 보지는 않지만 저희 아버지는 생각이 좀 옛날 분이시라 좋은 혼처가 있으면 무턱대고 저희 두 자매에게 붙여주려고 했거든요. 저는 생각보다 수동적인 사람이라 중매나 맞선, 소개팅이 그렇게 거부감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날 날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꽃피는 계절이었어요. 남편의 직업은 의사였고 저는 일반 회사원이었죠. 아버지는 병원에서 남편을 보고는 결혼하지 않은 걸 확인하고 딸과 맞선을 보라고 권했고 남편이 그에 응해 맞선 자리에 나오게 된 거죠. 어지간히도 딸을 의사와 결혼시키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저희는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무엇보다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친구들은 1년을 만나봐야 된다고 말했지만 남편과 아버지는 빨리 결혼하라고 부추기는 바람에 빨리 결혼하게 된 거죠. 시댁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기에 남편 결혼에 도움을 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남편은 개원을 앞두고 있어 모아둔 돈도 모조리 다 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제가 살고 있던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됐어요. 그때 아버지는 의사 사위를 갖게 해준 저에게 그 아파트 명의를 제게 이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결혼 전 딱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남편의 비싼 물건에 대한 애정이요. 사치와 낭비라고 하면 좀 너무할지도 모르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당장 돈도 없는데 엄청 고가의 물건을 사들이지를 않나? 무조건 좋은 걸 사야 한다고 하지를 않나? 저는 솔직히 일반 회사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비 규모가 작은 편이었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빚뿐인데도 돈을 펑펑 쓰는 남편이 불안했지만 그 당시에는 알아서 잘 조절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라도 조절이 되지 않으면 내가 조절해주면 될 거라는 오만한 생각까지 했었죠. 저희 결혼에 문제가 생긴 건 결혼식 바로 전날이었어요. 그날 남편에게 오래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솔직히 예전 여친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제가 첫 여자라는 웃기지도 않는 착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상적인 성인 남자가 30대 초반에 첫 연애를 한다는 건 아무리 봐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당연히 남편에게도 사귀던 여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건 시기가 문제였어요. 제가 그 여친의 존재를 알게 된 건 남편이 찍어준 제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던 도중이었어요. 제게 폰을 맡기고 화장실을 가는 남편을 보며 저는 신나게 제가 입었던 드레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가락을 잘못 누르는 바람에 사진 휴지통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휴지통 안에 웬 젊은 여자의 셀카 사진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보통 휴지통은 30일 전 사진까지 저장이 되고 이후 순차적으로 삭제가 되는데 이 사진이 휴지통 안에 있다는 건 요 한 달간 만나서 사진을 찍었다는 게 되잖아요. 게다가 그 사진첩 안에는 둘이서 팔짱을 낀 사진이나 배경으로 유명 여행지가 찍힌 사진이 많았어요. 아무리 봐도 최근이라는 생각이 들어 남편이 오자마자 그 사진을 들이밀며 말했어요. 이 여자 누구야? 설마 바람핀 건 아니지? 팔짱도 끼고 여행도 같이 간 것 보니까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아서 묻는 거야. 진짜 다른 여자 만난 거야? 나랑 사귀면서? 아니야. 그런 오해할까봐 내가 걱정하긴 했는데 이 여자는 예전에 사귀던 여자애야. 헤어진 지는 벌써 오래됐고. 나 당신이랑 사귀면서
이 여자랑 관계도 정리했어. 그런데 왜 사진이 최근 거냐고. 사귀지도 않는데 팔짱 끼고 놀러가고 그래? 헤어졌다면서 웃는 얼굴로 사진도 찍고? 아니야. 내가 결혼한다고 했더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함께 여행 가달라고 해서 같이 가준 거야. 그것도 친구로서 부탁하는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못 간다고 할 수 있어? 게다가 얘랑 6개월 전에 헤어져서 그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다가 청첩장 주려고 연락한 거야. 혹시 안 나가면 나쁜 짓 할까봐 같이 여행 가준 거고. 정말 맹세코 나한테는 당신뿐이거든. 그런 오해받는 것도 정말로 마음의 상처라고. 그럼 사진은 왜 남겨둔 거야? 삭제하고 지워버리면 끝인데 왜 내가 이걸 보도록 만들었냐고. 정말로 신경을 안 써서 그랬어. 나도 어제 부랴부랴 사진 확인하고 버렸거든. 내가 진짜로 이 여자랑 사귀고 있었으면 그런 사진을 남겨둘 리 없잖아. 정말로 떳떳하지 못한 여행이었으면 사진을 내 폰으로 찍었을 리 있겠어? 그제야 저희의 짧았던 만남이 실감됐어요. 이래서 친구들이 길게 만나보라고 한 거였구나. 그런데 지금 당장 파혼하기도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일단 친정에서 특히 아버지의 의사 사위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워낙 컸거든요.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소문을 다 내셔서 지금 파혼을 결정하면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진을 유심히 보니 사진 속 옷이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초봄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단순하고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제 곧 결혼할 남자를 의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요. 사진을 간직했다면 모를까. 사진을 삭제까지 한 남자가 설마 바람을 피고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요. 다만 남편에게는 단단히 일러두기로 했어요. 있지, 나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바람은 절대로 용서 안 해. 남자의 바람은 나한테는 이혼 1순위거든. 나는 내 사람을 남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절대로 외도 생각하지 마. 만약 그렇다면 나는 무조건 이혼할 거야.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그럼 당연하지. 나도 바람피는 사람은 싫어. 그런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 평생의 반려를 배신하는 행동은 절대 안 할 거니까 꼭 믿어줘. 나한테는 정말로 당신뿐이거든. 전 여친한테도 벌써 말했어. 호호 할아버지가 돼도 나는 우리 와이프뿐이라고. 저는 그 말에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물론 마음의 의심은 좀 남아있었지만 남편은 무척 세심하게 저를 챙겨줬거든요. 바람을 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어 보였고 저와 있는 시간을 무조건 만들어줬기에 의심을 없애버리고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결혼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 쉽게 넘어가지는 않더군요. 그날에는 남편이 집에 없었어요. 1박 2일로 남자 동기들과 낚시 여행을 가는 날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2달에 한 번씩 꼭 가는데 저도 처음에는 의심해서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친구들끼리만 모여 노는 자리였어요. 몇 번 따라가고 난 뒤부터는 괜히 의심하는 것 같아서 따라간 적 없었어요. 그날은 인쇄할 게 하나 있었는데 퇴근한 후에 연락을 받은 거라 집에서 인쇄를 하려고 했어요. 저는 집에서 컴퓨터나 노트북을 잘 쓰지는 않거든요. 핸드폰도 있고 웬만한 건 회사에서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신혼집에 있는 컴퓨터는 남편이 가끔 일을 하거나 자료를 찾거나 게임을 할 때 사용하곤 해요. 컴퓨터가 잠겨져 있지 않아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남편 컴퓨터를 열고 자료를 다운받았어요. 그런데 다운받은 자료가 없더라고요. 어딜 갔는지 모르고 이래저래 뒤지다가 메모장으로 된 파일을 모두 열어보게 됐죠. 그러다가 발견한 거예요. 남편의 카톡 대화 내용이 저장된 문서. 얼마 전 남편은 새로운 폰으로 바꿨는데 그때 이걸 백업하느라 컴퓨터에 저장해둔 대화 내용인 듯 보였어요. 상대방 이름은 동기 춘식이로 되어 있었는데 생각 없이 내용을 훑다가 저는 눈알이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 대화의 주인공은 춘식이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던 대화의 주인공은 여성이었죠. 그걸 대화만으로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연히 알 수밖에요. 남편이 동성애자가 아닌 이상 남자를 자기야라고 부를 리가 없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구두나 백, 화장품을 요구하는 대화가 가득했으니까요. 그것뿐이라면 차라리 다행이죠. 그 대화 내용 중간중간에는 사진이라고만 적혀 있는 곳이 있었는데 실제 사진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아래 위로 적힌 글들이 너무 적나라했어요. 두 사람이 어디까지 가까운 사이인지를 말해주는 문장으로 가득했거든요. 요즘 폼이 좋네? 몸매 관리 중이야? 이런 품평 같은 대화는 물론 방금 보고 왔는데 또 보고 싶어 같은 대화. 심지어는 지금 와이프는 여자로서 매력이 1도 없어서 그냥 그 여자 재산 때문에 잠시 살아주는 것뿐이야. 지금은 내가 쓰는 돈 다 대주니까 참고 사는 거지. 얼굴도 볼 것 없고 주부로도 빵점인 여자야. 그나마 돈이 많은 게 장점이지. 이 정도로 빡치는 내용도 있었어요. 둘의 마지막 대화는 말이죠. 자리가 잡히고 개원할 때 진빚 다 갚고 나면 와이프랑 헤어지고 당신이랑 살 거야. 그때 되면 빚도 없을 거고 돈 잘 버는 의사 되어 있을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이게 그 대화의 마지막이었네요. 저는 그 대화 내용을 보는데 눈앞이 깜깜해지는 게 곧 졸도할 것 같더라고요. 손을 벌벌 떨면서도 정신을 애써 부여잡으며 그 메모장을 복사해서 제 폰으로 보냈어요. 혹시 몰라서 제 모든 흔적을 다 삭제하고 모른 척 했어요. 물론 이 대화 내용도 증거가 되겠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중간에 그걸 알아차리고 선수 칠 수도 있잖아요.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화가 났다가 울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그리고 남편이 도착했을 때 남편의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꽃과 간식이 들려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화가 더 났어요. 제 비위를 맞춰 돈이나 뜯어내려는 이 남자를 지금 당장 내쳐버리고 싶었어요. 당장이라도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으려고 했는데 아주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혼해주면 나랑 헤어지고 그 여자랑 잘 살겠지? 하는 생각이요. 이번에 내게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 여자와 모든 관계만 끊어준다면 나중에 후회할지라도 지금 딱 한 번만 눈 감아주기로 생각했죠. 요즘 많이 바쁜 것 같네. 혹시 나 놔두고 바람피는 건 아니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도 당신 너무 바쁘니까 걱정되고 그래. 그 말을 꺼내고도 마음속으로는 제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주길 바라는 제가 있었어요. 그럴 일 없어. 자기가 요즘 예민한 거야. 나한테는 당신뿐이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당신 좋아하는 마카롱이랑 장미꽃도 사왔어. 이거 보고 기분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당신은 나 어디가 좋아서 결혼하자고 한 거야? 특별히 예쁜 것도 아니고 음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좋냐니. 난 당신이 상냥한 게 좋아. 내가 가끔씩 하는 어려운 부탁이나 요구도 다 들어주잖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친구랑 1박으로 놀러 갈 수 있는 남편은 거의 없지. 안 그래? 당신이 착해서 내가 이렇게 복에 겨운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 이야기에 저는 그때의 대화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 남자의 말에 담긴 진심을 읽을 수 있었죠. 착하다? 그건 멍청하다는 뜻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돈만 대주는 바보 같은 년이라는 뜻. 난 착한 사람 아닌데? 왜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네. 아, 내가 자기 신용카드 금액 모자랄 때마다 보태줘서 그렇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도움은 되지. 다른 게 더 많아.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게 없었겠죠. 저를 그저 물주로만 생각했으니 다른 게 생각날 리가 있나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내가 주는 애정은 나중에 다 돌려받을 테니까.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자기한테 빌려준 돈들 어차피 자기가 돈 많이 벌면 나한테 갚아줄 거잖아. 안 그래? 솔직히 우리 집은 아버지가 돈이 좀 있어서 그렇지. 나 자체는 가진 게 크게 없잖아. 그러니까 나도 의사 남편 덕 좀 보겠다는 거지. 아, 그건 걱정 마. 그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해줄게.
당신한테 지금 신세 지고 있는 것도 그때쯤에는 다 갚아줄 거야. 고생시키지 않고 호강시켜 줄게. 아버지도 의사 사위 좋아하셔. 나중에 아버지가 가진 재산도 동생이랑 나랑 반반 나누는 거 알지? 얼마 전에 회갑 앞두시고 재산 정리하시는데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 아버지가 자기 죽고 나면 이 돈 정확하게 반반 나눠서 준다고 나한테 의사 남편 잘 보필하라 하시더라고. 이 말은 당연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눈앞의 남자는 침을 꼴깍 삼키더라고요. 어지간히도 제가 던진 미끼가 먹음직스러웠나 보더라고요. 장인어르신도 참, 우리는 그런 거 없이도 잘 지낼 건데, 그렇지? 그렇지. 우리 잘 지내보자. 그리고 결혼식 전에 내가 한 이야기 기억하지? 난 바람 피는 사람이 이혼 사유 1위야. 바람만 피지 않으면 내 마음의 변화는 없을 거야. 저는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전혀 찔리는 구석도 없이 태연한 그 얼굴. 거짓말과 거짓 행동이 몸에 밴 그런 만들어진 미소였죠. 잘 알지. 나도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 우리 좋은 부부 사이가 되자. 알았지? 좋은 부부 사이는 무슨 돈에 눈이 먼 욕심쟁이 주제에. 남편의 말에 진짜 뜻이 보이기 시작하니 하나부터 10까지 제게 거짓말을 한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이놈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요, 이놈. 사람이 아닌 놈이죠. 이혼을 결심한 저는 남편의 뒤를 캐어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어요. 이때 저는 결혼과 함께 퇴사를 한 직후였기에 전업주부로 집안일만 하는 중이었으니 시간은 남아 돌았죠. 제 폰에 옮긴 메모장을 정독하며 두 사람의 패턴을 정리했어요. 어디에서 자주 만나는지, 무엇을 자주 하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에서 특정 장소가 자주 언급되는 걸 발견하고 저는 그곳으로 가서 상간녀의 모습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남편이 내게 친구와 회식이 있어 늦는다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저는 얼마 뒤 제 눈앞에 보이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오늘 상간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리고 역시 상간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저는 더 놀라고 화가 났어요. 남편과 오랫동안 만났다가 헤어졌다는 결혼식 직전에 제게 들킨 전 여친이었거든요. 소리라도 지르며 당장 뛰어가고 싶은 것을 꾹 참았어요. 참을수록 복수는 속이 시원하겠죠. 지금 당장은 바람난 남편 뒤나캐는 못난 여자처럼 보일 테니까요. 죽어도 그렇게 보여주기 싫었어요. 잘못은 남편 놈과 저 상간녀가 했는데 말이죠. 저는 그 뒤로도 그 여자의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여자를 쫓아다닌 지 3일 만에 그 상간녀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다가 아주 좋은 복수 방법이 생각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상견례 날 10분 정도 늦게 갈 거라고 말이죠. 사실 여동생은 그 다음 주에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어요. 여동생이 시집가는 그 집안도 교육자 집안으로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교양 있는 분들이셨죠. 자기야, 내가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시간 비워두라고 했지? 오늘 일정 있던 건 아니었어? 오늘은 일정 없어. 근데 오늘 무슨 날이야? 그건 도착할 때까지 비밀인데. 일단 정장도 입고 좀 꾸미고 와. 알았어. 어디 좋은 데 갈 거야? 싱글벙글 웃는 남편은 좋은 곳에 간다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격식 있는 옷을 입어야 입장이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차에 타고는 일부러 내비에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 직접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려줬어요. 남편은 귀찮아했지만 별말 안 하고 잘 따라왔어요. 남편은 이상하게 생각한 듯 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상견례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죠. 제가 도착한 시간은 본래 상견례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은 시간이었어요. 가게 룸에 모든 가족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에게는 들어가기 직전에 말해줬죠. 오늘 내 동생 상견례 있어서 온 거야. 뭐? 처제 상견례? 당신이 그걸 왜 비밀로 한 거야? 하고 애써 웃는 남편의 모습이
뭔가 찝찝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상간녀가 이번 주 상견례 있다고 이야기한 모양이더라고요. 이럴까봐 미리 이야기 안 한 건데 이때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주인공이 다 모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저와 남편이 들어가자 사돈 될 사람들 가족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상간녀도 앉아 있었죠. 제 여동생의 예비 신우였던 상간녀가 이내 제 남편을 발견하고는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제 옆에 선 남편을 보았어요. 남편 역시 무척 경직된 얼굴로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여동생이 자리를 정해줬는데 하필 상간녀 바로 앞자리가 남편 자리더라고요. 서로 눈도 못 마주치고 삐걱대는 모습이 제 눈에는 얼마나 잘 보이던지. 이쪽은 저희 언니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희 형부예요. 동생이 저희를 소개해주고 나서 저는 인사를 드렸죠. 그쪽 부모님께 공손히 인사한 후 저는 상간녀의 얼굴을 일부러 빤히 쳐다봤어요. 상간녀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쪽 여동생분은 제가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아닐까요? 상간녀는 재빠르게 모른다며 제 말을 끊어내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저도 직접 뵌 적은 없어요. 그런데 사진으로 한번 본 적은 있네요. 몇 개월 전에 본 거라 긴가민가 하긴 한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분이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제 말이 계속 이어지자 갑자기 남편이 저를 잡아 끌더라고요. 여보, 나 차에 뭘 놔두고 와서 가져와야 될 것 같아. 잠시만 밖에 같이 나가줘. 혼자서 들고 오기 힘들어서. 지금 나가는 건 너무 예의 없는 행동이지. 적어도 식사 다 하고 나가는 길에 가져오면 또 몰라도. 그리고 차에 아무것도 없던데 뭘 가져와? 당신 오늘따라 이상하게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 아니야. 누가 안절부절 못한다고 그래. 진짜로 일이 있어서 그래. 그래? 그럼 잠시만 있어봐. 저는 저를 끌어당기는 남편을 잠시 멈추고 일어서서 여동생의 사돈어른을 향해 공손히 말씀드렸어요. 사돈어르신,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축하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조만간 의사사위 생길 수도 있으시겠네요. 제 말에 사돈댁 두 분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남편과 상간녀 얼굴은 아주 망가졌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돈 처녀, 우리 딸은 아직 사귀는 사람도 없고 결혼 이야기도 없는데. 아, 모르셨군요. 두 분의 따님께서 현재 제 남편과 사귀고 있거든요. 저와 만나기 전부터 저와 결혼한 지금까지 매주 매달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게다가 이 남자는 저와 헤어지고 그쪽 따님과 결혼하고 싶다네요. 의자가 뒤로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저희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최서방이 뭐를 어째? 양가 부모님이 모두 놀랐지만 저희 친정아버지는 곧 숨이 넘어갈 만큼 놀라고 말았죠.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더니 남편이 재빠르게 무릎 꿇고선 제게 애절하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무조건 오해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좋은 자리에서 꺼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응? 제발 부탁인데 우리 나가서 이야기하자. 조용한 데서 오해 좀 풀자고. 이런 자리는 진짜 그런 말 하기 어울리지도 않고 진짜 이 사람과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 이걸 보고도 그 말 할 수 있을지 볼까? 나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거든. 내가 오해한 건지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걸 보면 정확해지겠지. 저는 가방에 넣어왔던 인쇄물을 탁자에 올렸어요. 글자 크기를 크게 해서 인쇄했더니 아주 잘 보이더라고요. 뭐 그러라고 크게 뽑았지만 남편과 상간녀의 톡 대화 내용이었어요. 불륜을 정확히 특정하는 문장만 뽑아서 인쇄했죠. 종이 내용을 보는 양가의 부모님들은 크게 놀라는 모습이었어요. 당연하죠. 서로의 관계를 뚜렷이 보여주는 그 대화 내용에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하기 쉬웠으니까요. 그리고 상간녀는 그 인쇄물들을 부랴부랴 숨기려고 열심히 주었지만
제가 한 장만 뽑아온 게 아니었거든요. 허공에 수십 장을 뿌려주니 그걸 회수하려는 생각은 못 하더라고요. 다만 얼굴이 일그러진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또 한 명, 일그러진 얼굴의 사돈 어르신이 손에 든 종이가 부들부들 떨리도록 떨고 있었어요. 아니, 여보게,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이름도 춘식이로 되어 있고, 그니까 이건 내 딸이 아닐 거야. 착한 내 딸이 불륜을 저질렀을 리가 없어. 사돈 어르신이 당황한 말투로 저에게 뭔가 잘못됐다며 말했어요. 필사적으로 딸을 변호하려 애쓰시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아버지가 딸을 변호하는 건.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말해드렸어요. 그게 궁금하신가요? 불륜을 하면서 당당하게 여자 이름을 저장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이름은 가명일 겁니다. 그렇지만 의문을 가지는 건 당연하세요. 그러니까 아가씨, 폰 좀 빌려주실래요? 당신 전화기로 우리 남편한테 전화하면 분명 대학 동기 춘식이라고 뜰 텐데. 제가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010. 제가 남편의 전화번호를 읊는 도중에도 상간녀는 절대로 자기 폰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흥분해서 말했죠. 뭐하고 있어? 빨리 전화해봐. 너 설마 진짜로 불륜을 저지른 거야? 유부남이랑 사귄 거냐고. 번듯하고 멀쩡한 오빠 밑에 이런 여우 같은 여동생이 있다니. 애가 달아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상간녀의 모습에 불륜을 확신하신 아버지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게 다 뭔 일이냐. 설마 최서방이 이런 짓을 저지를 줄이야. 내가 바라던 사위가 내 딸한테. 아버지, 의사 남편 두신 거 자랑스러워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 이제 이런 남편 필요 없어요. 머리만 좋으면 뭐해요? 그 좋은 머리를 몰래 바람 피는 데나 활용하는데. 여보, 미안해. 다 내가 잘못했어. 그치만 이혼만은 안 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내가 뭐든 할 테니까 제발 이혼한다고는 말하지 마. 내가 다 설명할게. 하나부터 열까지 당신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설명할 테니까 제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 남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제게 매달리더라고요. 미안한데 나는 당신 ATM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오늘부로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사실 그 톡 대화 내용 나 다 봤어. 당신이 폰 바꾸기 전에 백업해둔 예전 내용까지 싹 다. 이런 대화를 보고 제정신으로 당신이랑 계속 만날 수 있겠어?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데 내가 왜 당신이랑 같이 있어야 하는데? 어차피 나랑 이혼할 생각이었다면서. 생각한 것보다 더 일찍 헤어져 준다니까? 그 후에 둘이서 콩을 볶든 깨를 볶든 행복하게 잘 살면 되잖아. 왜 결혼 도중에 사람을 바보 만드냐고. 6개월 만에 결혼하자고 졸라서 할 만큼 우리 집 돈이 탐났어? 그런데 어쩌지?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돈 못 주는데. 다른 데서 알아봐 이제. 아니야, 진짜 오해야. 그 뒤로 우리 진짜 만난 적 없고 나는 당신뿐이라고. 당신 없으면 나는 안 돼. 나 진짜로 당신 돈 때문에 만난 거 아니야. 그냥 그건 헛소리가 나온 거고. 그래, 술 취해서 그랬나 봐. 나는 기억도 안 난다고. 나 진짜 이혼 못해. 왜? 얼굴도 못생겼고 주부로도 못 쓰는 여자가 뭐가 중요해서. 아, 여전히 돈 때문이니? 그렇다면 이제는 저 여자한테 달라고 하면 되잖아.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내 돈은 다 돌려받을 거야. 위자료는 물론 상간녀 소송도 걸 거야. 위자료 싹 다 받아먹을 거고 내가 당신한테 사준 것들은 고스란히 놔두고 가야 될 거야. 가져가고 싶으면 돈 내고 가져가던가. 저는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상간녀를 보고 말했어요. 그리고 잘 들으셨죠? 당신한테도 소송 걸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소송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결혼은 집안끼리의 결속이잖아요. 언니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가 시누이라니 그게 무슨 막장 드라마냐고요. 동생에게는 정말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겠네요. 잘못은 저 두년놈이 저질렀는데 왜 저와 제 동생, 가족들이 고통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생에게 처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동생은 과하게 충격받았어요. 그렇지만 신우이로 그 상간녀를 대해야 한다는 걸 알고는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애초에 그 남자도 아버지의 중매로 알게 된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오빠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볼게요. 교육자 집안이라고 해서 다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상간녀를 신우이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싫지 않을까요? 그것도 언니의 가족을 깬 장본인인데. 동생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마자 친정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어요. 야, 이 괘씸한 놈아! 내 돈 내놔! 개원할 때 나한테 빌린 돈 당장 개원해! 이 사기꾼 놈아! 감히 내 딸을 두고 바람을 폈어? 게다가 내가 맞선을 이야기할 때도 둘이 사귀고 있었다고? 내가 내 손으로 딸 인생을 망쳐버렸어. 그 책임 어떻게 질 거냐? 어떻게 질 거냐고! 아버님, 제발 진정하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와이프에게 충성을 다해서.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너 같으면 진정하게 생겼냐? 넌 내 딸만 속인 게 아니라 우리까지 속인 거야. 그래놓고 뭐? 충성? 아주 거짓말이 입에 붙은 놈이구만. 사기꾼 주제에 우리 딸을 돈 뽑는 기계로 생각했다고? 그 돈으로 저 여자랑 놀러나 다닌 거야? 너 같은 놈한테는 단돈 1원도 아까워. 내가 줬던 돈 다 돌려주지 않으면 너 일할 때마다 찾아가서 돈 갚으라고 시위할 거야. 저는 저보다 더 흥분한 아버지를 말리느라 힘들었어요.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아버지가 다 해버리셨거든요. 결국 남편은 아버지에게 빌린 돈 7천만 원에 의원 개원을 명목으로 빌린 대출금 1억 5천까지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게 됐어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번 달까지 쓴 엄청난 금액의 신용카드 금액에 곧 이혼 소송으로 지불해야 할 위자료도 내야 했죠. 그러니 사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얘야, 뭐라고 말 좀 해봐. 저 사람들 말이 다 사실이냐? 네가 진짜로 유부남이랑 만난 게 맞아?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쪽 집은 저쪽 나름대로 뒤집어졌더라고요. 파혼당한 상간녀의 오빠도 자기 여동생을 추궁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지금 네가 저지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꼬인 건지 알기나 해? 미치려면 적당히 미쳐야지. 왜 남의 인생에 피해를 주고 난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먼저 사귀고 있던 남자였다고. 뺏긴 건 저 여자가 아니라 나라고. 그렇게 소리질러 봤자 유부남과 만난 미혼 여성, 그 부분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한참 바쁜 그 집 사람들을 놔두고 저희 친정 부모님과 동생은 밖으로 나갔어요. 제가 먼저 내보냈죠. 어차피 이혼은 제가 하는 거고 두 분 부모님이 너무 흥분해서 곧 쓰러질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뒤로 제가 밖으로 나오는데 남편이 저를 쫓아 나오더라고요. 여보, 내가 그 여자랑 헤어질게. 맹세코 그 여자랑 더 이상 만나지 않을 테니까 나 버리지 마, 응? 지금은 안 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럼 헤어지겠다는 소리를 왜 밖에 나와서야 하는 건데? 헤어질 거면 그 여자 있는 자리에서 선언했어야지. 아직까지 그 여자가 신경 쓰이나 봐? 이 상황에서도 참 대단한 사랑이네. 그 여자가 그 헤어지자는 말 들을까봐 신경 쓰는 걸 보니 한 번 속았으면 많이 속은 거야. 두 번 다시는 안 속을 거고 당신이 진짜 그 여자랑 헤어진대도 나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는 이제 이혼할 거니까. 그리고 당신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오늘 중으로 집에서 나가줘. 아니면 당신 물건 싹 다 용달차에 실어서 시골에 있는 시댁으로 보내버릴 테니까. 결국 제 으름장에 남편은 불이 나게 집으로 가 자기 물건을 챙기더라고요. 홈캠으로 보니 비싼 물건부터 쭉 쓸어 담는데 저런 본성을 내가 왜 여태까지 몰랐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리고 이후 전 남편은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의외의 사람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바로 여동생과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였어요. 상간녀의 오빠요.
그는 상간녀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정말로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동생을 데리고 온 겁니다.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 뭐해? 빨리 사과드려. 우습게도 상간녀의 오빠와는 달리 상간녀는 상당히 삐딱한 모습이었어요. 왜 내가 사과해야 해? 그 남자는 내 남자였어. 이 여자가 나중에 와서 내 남자를 돈으로 꼬신 거라고. 게다가 이 여자는 돈만 보고 결혼한 물주였거든? 나만 사랑한다고 했으니 나한테서 남자를 뺏어간 건 이 여자지. 그리고 사과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 보였죠. 저는 그 모습이 오히려 웃겼어요. 두 분 여기 왜 오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아무렇지 않아요. 저희는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당신은 제 전남편과 잘 만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그 남자 지금 한 푼도 없어요. 말 그대로 빈털털이죠. 저한테 다 털린 데다가 이번에 위자료도 내야 하거든요. 뭐 제가 불륜 피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바람을 피면 상간녀 소송비를 남편이 대주기도 한다는데 그럴 돈은 없을 거예요. 그럴 돈 있으면 저희 아버지한테 빚부터 갚아야 할 테니까요. 상관없어. 어차피 자기 병원 가진 의사라 그 정도 돈쯤 금방 벌거든? 그러니까 오빠, 왜 날 여기로 데려와서 사람 짜증나게 하는 건데. 아빠도 그래. 의사 사위 두는 걸 남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칭찬은 못 해줄 망정. 그렇죠. 의사 돈 많이 벌어요. 그런데 그 사람 개원하느라 은행에서 1억 5천 빌렸고요. 저희 아버지한테는 7천만 원을 빌렸고 저한테도 2천 정도 더 빌렸어요. 그리고 유책 배우자라서 위자료도 상당히 나올 거고. 그 빚 청산하려면 1년 안에 결혼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집을 팔면 되잖아. 그 남자 집이 평수도 넓고 꽤 노른자 땅에 있어서 돈이 된다고. 아, 그 집이요? 그 집을 자기 집이라고 했나 봐요? 그런데 어쩌죠? 그건 제 아버지 거였고 지금은 제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결혼 전부터 아버지 명의였으니 그건 재산 분할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남자 씀씀이가 좀 해퍼요. 이제까지는 제가 신용카드 값을 많이 메워줬는데 지금부터는 당신이 그 일을 해주셔야겠네요. 저번 달 건 카드빚이 거의 2천만 원이던데. 뭐 사랑한다면 그 정도 돈쯤 내줄 수 있죠. 안 그래요? 제 말이 계속될수록 상간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렇게 제잘거리던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녀 오빠는 그 와중에 저에게 어필하더라고요. 이 못난이는 제가 교육을 잘 시킬게요. 그러니까 제발 제 결혼을 어떻게든 되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동생 때문에 이렇게 된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쪽 말씀도 이해는 가요. 그치만 저희 아버지가 워낙 지금 이 사태에 분노를 하셔서요. 상간녀 당신이 호적 파이고 남이 되지 않는 이상 제 여동생과의 결혼은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남이 되더라도 이미 서로 간에 안 좋은 이미지만 쌓여서 그쪽 부모님들도 저희와 다시 연을 맺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상간녀의 오빠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남자가 제 여동생을 더 많이 좋아한 듯 보였어요. 그치만 어쩌겠어요? 가족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인데. 저는 헬쓱한 얼굴의 상간녀에게 아주 친절하게 말해줬어요. 상간녀님, 참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남자와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치만 그 사람에게 빚이 많으니까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힘들게 살다가 결혼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또 모르죠? 저처럼 돈 뽑아주는 기계 노릇만 하다가 돈 다 갚고 버려질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지금을 즐기세요. 이제 그 남자 솔로거든요. 뭘 해도 법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쵸? 제 말에 상간녀는 기분이 상한 듯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상간녀의 오빠도 부랴부랴 동생을 따라 나가더군요. 그 이후로 두 사람에게서 연락은 없었지만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상간녀는 집에서 의절당하고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쯤 지났을까?
백화점에 갔다가 우연히 전 남편과 마주친 적이 있어요. 여전히 비싼 브랜드만 골라서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제 버릇 남 못 준다는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아직 저와 아버지 빚을 다 갚지도 못한 주제에 고가의 물건을 사는 버릇은 고치지 못했더라고요. 일부러 다가가 아는 체 했어요. 이런 곳에서 다 보네? 잘 지냈어? 그랬더니 제가 들고 있는 봉투부터 보더라고요. 결혼 시절 전 남편이 갖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던 그 고가의 시계였거든요. 어머, 이런 데서 만나네? 잘 지내? 아, 이거 역시 알아보네. 1년 전이었으면 당신 것이 됐을지도 모를 시계야. 지금 재혼한 남편 생일 선물이거든. 뭐? 1년 만에 벌써 재혼? 너 설마 나 만나고 있던 동안 바람 폈어? 맞바람이면 나만 이런 고생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미안하지만 맞바람은 아니야. 당신이 오해하는 것도 이해해. 솔직히 나는 당신한테 너무 당해서 다신 결혼 못할 줄 알았거든. 근데 내 짝은 다른 데 있었더라고. 그런데 상간녀랑은 잘 지내? 그쪽은 이미 헤어진 지 오래야. 상간녀 소송비 못 내준다고 하니까 헤어지자더라. 너 그 여자한테 뭐라고 말했어? 뭐 사실을 말했을 뿐이지. 당신이 이룬 것 중에 뭐 하나 당신 힘으로 이룬 게 없다는 거 말이야. 빚이 그렇게 많다는 게 헤어진 이유 중에 하나라면 이해는 해. 일반인들이 감당하기엔 확실히 큰 금액이잖아. 이렇게 이혼하고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보니 너무 기쁘고. 이혼한 뒤로 사람 많이 변했네. 그런 이야기도 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기 행복처럼 여겨도 되는 거야? 그리고 외도라고 해봐야 딱 한 번이었잖아. 외도 한 번에 이혼당했다고 하면 어디 가서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고. 그만큼 당신이 날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거지. 웃기시네. 외도는 한 번뿐이었지만 그동안 나한테 해온 거짓말은 하나가 아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속였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겨우 가라앉힌 화가 끓어오를 것 같거든? 결국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전 남편이 먼저 자리를 뜨더라고요. 하긴 지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텐데. 게다가 그렇게 사치 때문에 피를 봤으면서 여전히 비싼 브랜드만 둘러보러 다니는 전 남편을 보니 이혼한 게 잘된 일이었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솔직히 이혼 후에 제가 언제나 즐겁고 개운한 마음이었던 건 아니에요. 힘들고 적적한 시기가 있었죠. 그렇지만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동네 소꿉친구랑 이혼을 계기로 자주 만나게 됐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저를 좋아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빨리 결혼하는 바람에 저를 향한 마음을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혼 후에 고생으로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절 보고 위로해주러 왔다가 제게 고백해 오더라고요. 저는 저만을 꾸준히 바라봐준 그 친구의 모습에 그 사람과 재혼을 결심했어요. 이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데 재혼을 결심하는 건 힘들었지만 그만큼 그 사람의 진심을 소중히 여긴 결과였어요. 이혼 소송 끝나고 바로 혼인신고도 했고요. 재혼한 사람은 의사처럼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유망한 직업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저만을 바라봐주는 듬직한 사람이에요. 제 이혼 후에 아버지는 조건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절실히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물론 서로 조건이 맞으면 정말 좋겠지만 욕심을 너무 부리다 보면 나중에 저처럼 피 볼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의사 사위를 원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제가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무엇보다 부부 사이에는 신뢰와 사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자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지만 이런 사람, 이런 사연도 있다는 걸 모두와 나누고 싶어서 긴 글을 써봤어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올해 20대 중반 돌싱녀입니다. 주변에서는 저보고 아직 어린데 돌싱이냐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 사정을 다 말할 수 없어 많이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가 자주 보시는 사연 채널에나마 제 가슴속 얘기를 잠깐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유통업 쪽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사업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그 영향을 받아 20대 초반에 시작한 사업이 지금은 대박났어요. 저는 남들 다 가는 대학은 포기하고 일찌감치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혼할 때 또래들처럼 평범히 공부하고 연애도 많이 해볼 걸 후회도 됐어요. 다양한 사람을 좀 많이 만나보고 기왕이면 아주 늦게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늦게 결혼하신 편이라 제가 늦둥이 외동딸이거든요. 아무래도 부모님이랑 비슷한 일을 하니까 일하다가 결혼 시기를 놓치면 어쩌지? 하는 그런 조바심에 이 결혼을 서둘렀던 것도 있습니다. 나 좋다는 사람과 결혼하면 됐지 하고 아니란 생각을 한 거죠. 전 남편은 30대 초반이고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성사된 건 시댁 어른들 성품이 좋아서였어요. 시월드도 일절 없고 제게 터치도 없으셨죠. 정말 쿨하고 멋진 분들이셨습니다. 아가, 너는 어쩜 그리 매사에 똑 부러지고 야무지니?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성공했는데 절대 흐트러지지도 않고 반듯한 모습이 참 멋있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우리가 봐도 너무 존경스러워. 사돈어른들께서 키우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을까. 이런 딸을 시집 보내시느라 굉장히 서운하셨을 것 같아. 내 친구들도 엄청 부러워한단다. 어쩜 이렇게 예쁜 며느리 얻었냐고 말이야. 여보도 그렇지 않아요? 말해 뭐해. 어디서 이런 귀한 복덩이가 우리 집에 왔는지. 이런 날을 맞이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았나 싶어. 며느리 앞에서 부끄럼 한 점 없이 떳떳하기 위해서 말이야. 아들, 네가 가장 잘한 일이 소영이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한 거다. 참 고맙다. 아버지는 참, 그것 말고 제가 잘한 일이 뭐 없었나요? 저도 꽤나 열심히 살아왔는걸요. 그래, 우리 아들도 열심히 살았지. 집안까지 힘들게 대학 왔다 갔다 하고 졸업까지 무사히 했잖니. 엄마 아빠는 멀어서 네가 금방 포기할 줄 알았거든. 아유, 당신은 애 대학 이야기 좀 그만 우려먹어요. 우리 아들 또 얼굴 어두워지네. 근데 요즘 말하는 신여성이 꼭 소영이를 보고 하는 말 같아. 어떻게 남편한테 못 만들어 오라고 집을 턱 해올 수가 있니? 신혼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서요. 결국 제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살자고 했거든요. 투자용이었는데 마침 결혼하는 시기가 맞아 떨어졌던 거죠. 시부모께서는 그런 저를 엄청 기특해 하셨어요. 20대에 집 해오는 며느리가 세상 어디 있냐고 너무 좋아하셨죠. 30대도 아니고 20대에 신혼집 해오는 며느리가 세상 어디 있니? 소영아, 정말 멋있다. 너한테 우리가 뭐든 다 해주고 싶어. 너 갖고 싶은 거나 필요한 거 있니? 원하는 거 다 말해보렴. 그래, 소영아. 부담 갖지 말고 말해줘. 이제 소영이도 우리 딸이잖아. 부탁할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다오. 아유, 우린 이제 너네 알콩달콩 예쁘게 살면 더는 소원이 없다. 아이, 저는 지금도 충분해요. 딱히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당장 필요한 것도 없어요. 정말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에이, 편하게 말해보라니까.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남편이랑 싸우면 어머님, 아버님께서 제 편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장남 반, 진심 반 시부모에게 말했죠. 그래, 약속하마. 당연히 토끼 같은 우리 며느리 편 들어줘야지. 혹여라도 내 아들이 널 힘들게 하거나 서운하게 하면 내게 꼭 말해라. 너 대신 혼내줄 테니. 나중에 정말 그 약속을 지켜주셨냐고요?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시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요. 시부모의 말에 남편은 급속도로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평소에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지만
시부모를 대하기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보였어요. 들어보니 시부모는 명문대를 나왔고 남편이 꼭 같은 동문이기를 바라셨대요. 공부에 뜻이 없던 남편은 시부모께서 비싼 과외와 학원을 보내줘도 성적이 오르질 않았다네요. 결국 남편은 본가가 서울인데 지방까지 가서 대학을 다녔다고 해요. 그랬어도 시부모는 한 번도 질책한 적은 없으셨다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점이 오히려 더 숨막힌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제가 더 숨막혔어요. 남편은 툭 하면 제게 너는 대학 안 나왔잖아 라는 말을 하며 결혼 생활 내내 자격지심을 부렸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하여튼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지만 존경심이 1도 안 들어. 너도 보면 혼자 칭찬받는 거 은근히 즐기더라. 그럴 때 네가 너스레 좀 떨면서 남편 칭찬하면 좀 좋아? 집 하나 해왔다고 아주 어깨가 으스대는 꼴하고는. 아니 자기는 내가 뭘 했다고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좋게 밥 먹고 와서는 왜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며느리 그 정도 칭찬도 못하실 일이야? 세상에 서로 미워하는 고부관계 천지야. 날 좋아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니 얼마나 천운이야. 당신은 내가 시댁이랑 사이 좋은 게 싫어? 너 바보냐? 우리 부모님 대놓고는 못 그러시니 은근히 너 앞세워서 나 무시하시는 거잖아. 넌 그게 안 느껴져? 뭐? 무슨 말이야 그게. 내가 지방에 있는 대학 나오고 별 볼 일 없는 회사원이라서 아직도 실망이 큰 거지. 외동아들이 당신들처럼 명문대 나오고 그럴듯한 집안이랑 결혼할 줄 알았을 거야. 근데 겨우 작은 사업하는 여자애랑 결혼했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어. 너 볼 거라고는 어쩌다 마련한 자가랑 어린 것뿐이잖아. 우리 부모님 앞에서는 너 칭찬하는 척 뒤에서 분명 호박씨 깔걸? 그니까 푼수처럼 너무 좋아하는 티 내지 말라고. 지방대 나왔다고 무시할 분들 전혀 아니시잖아. 당신 무섭다. 자격지심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네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매도해? 그리고 뭐? 겨우 사업하는 어린 여자애라니. 날 여태껏 그렇게 생각해온 거야? 난 어머님 아버님한테 따뜻함을 느꼈어. 나 칭찬해 주신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선한 분들이라는 걸 눈빛만 봐도 알겠다고. 근데 당신은 결혼하고 왜 이 모양이니? 예전엔 아니랬잖아. 자격지심? 뭘 알고 떠들어대. 하긴 대학도 안 나온 네가 뭘 알겠냐. 대학 문턱도 안 밟아본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지. 시댁 식구들을 만나고 오면 기본 일주일은 그렇게 냉전이었어요. 대학 안 나온 건 사실이니까 그 부분은 무시해도 뭐라 반박도 못하겠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결혼하고 1, 2년은 엄청 싸웠다는 부모님 말씀을 듣고 참아보려 했어요. 어쩌면 제가 놓치고 있는 남편의 상처가 있나 유심히 살폈죠. 처음에는 찾아서 보듬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땐 정말 사랑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랑 자꾸 부딪히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냥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여보, 현관에 못 보던 운동화가 있네? 하여튼 눈썰미는 좋다니까. 새로 샀어. 30만 원 더 얹어서 리셀가로 겨우 구매했지. 내가 구한다고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몰라. 리셀가? 아니,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데? 저걸 30만 원이나 더 줘서 구매한 거야? 왜? 세상에 널린 게 운동화잖아. 왜긴 왜야. 널린 게 운동화지만 내 마음에 드는 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샀지. 뭐야 당신. 잔소리 하려면 그만둬. 각박한 세상에 내 유일한 취미이자 힐링이니까. 게다가 운동화로도 재테크 가능해. 나중에 나도 되팔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그치만 당신 전부 신지도 못하는 운동화를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아. 난 당신이 다시 되파는 것도 본 적이 없는걸? 신발이 신발장에도 가득하고 뜯지 않은 신발 박스도 집안 한가득 있잖아. 예쁘게 신고 다니면 내가 말도 안 해. 너무 많으니까 감당도 안 되잖아.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당신 저축은 따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운동화뿐만 아니라 전자기기도 새로 나오면 구매하잖아. 우리 결혼했어. 아이도 언젠가 생길 텐데
이제 젊었을 때처럼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마냥 다 살 수 없잖아. 노후를 위해서라도 같이 돈 모아야지. 나 슬슬 걱정돼. 아이씨, 잔소리하지 말라니까. 야, 내가 너보다 살아도 훨씬 더 살았어. 덧없는 인생, 순간의 즐거움에 충실해야 한다고. 뭐 가는데 순서 있나? 내가 당장 내일 죽을 수 있는데 맘대로 사고 싶은 것도 하나 못 사? 하긴 네가 뭘 알겠어. 대학도 안 나오고 허구한 날 중고 사이트에서만 물건 살 줄 아는 네가 내 기쁨을 어떻게 알겠냐고. 아, 뭔 수준이 맞아야 대화를 하지. 뭐야, 그럼 뭐 나랑 수준이 안 맞다는 말이야? 말 다 했어? 야, 됐고. 나도 너 터치 안 할 테니까 돈 가지고 나 터치하지 마. 소비도 저축도 나 알아서 한다고. 남편은 언제나 전자제품이나 운동화 신상이 나오면 눈이 돌아갔어요. 그런 물건들은 오래 잘 쓸 수 있으니 처음엔 저도 신경 안 썼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하나 구매해서 오래 쓰는 게 아니라 있는 물건도 무리해서 할부로 구매하더군요. 생활용품이나 안 쓰는 물건들 중고로 사고 파는 저로서는 남편이 너무 이해가 안 갔죠. 전 진짜 돈을 투자해야 할 것 아니면 굳이 지갑을 열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린고비라고 은근 놀리기까지 하는 남편이었어요. 친정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라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날 역시 제 신경을 긁더라고요. 엄마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작지만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아이고, 우리 결혼 기념일이 뭐라고 선물을 준비했어.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내가 세상에 나온 거잖아. 나한테도 의미 있는 날이지. 그때 남편은 웃음이 터져 말했어요. 웬일로 돈 썼대? 또 중고로 샀냐?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해졌죠. 중고로 사다니,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애써 화를 참고 남편을 제지시켰지만 눈치가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남편은 지 할 말 끝까지 다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남들은 이 사람 사업한다고 잘 사는 줄 아는데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생각보다 돈이 별로 없는지 엄청 돈을 아껴요. 집 사는데 다 쓴 건지 아님 저 몰래 어디 투자라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허구한 날 돈 타령해서 저 좀 힘들어요. 제가 운동화라도 하나 사려고 하면 그걸 못 사게 해요. 멀쩡한 집이 있으면 뭐해요? 그 안에 살림살이는 죄다 중고 물건인데. 아니, 이 녀석이 자네 운동화도 하나 못 사게 했다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말에 당황한 듯 하셨죠. 저는 서둘러 농담이니 놀라시지 말라고 둘러댔어요. 집으로 돌아와 얘기하는데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저를 깔보는 태도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너 거지냐? 뭐? 거지 맞잖아. 아까 선물도 중고 거래한 거 아니야? 왜? 내가 부모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니 속상해? 아니, 남편 시계 하나 사줄 돈 없으신 분이 왜 부모님 앞에선 여유 있는 척 하시냐고요? 자기 설마 그때 나한테 시계 사달라고 한 거 지금 내가 그거 안 사줬다고 이러는 거야? 너 애야? 갖고 싶은 거 못 가졌다고 장인 장모 앞에서 그게 뭐 하는 행동인데? 남편이 얼마 전에 다음 달 월급 받으면 준다고 제게 시계 좀 예약 구매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딱 잘라 거절했거든요. 아니, 경제적인 부분 터치 일절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하기로 한 지가 불과 며칠 전인데요. 벌써 무얼 사겠다고 제게 돈을 빌리려는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일로 되게 화풀이 했던 거였어요. 너 때문에 결국 스마트워치 예약 구매 못했잖아. 예약 구매를 해야 빨리 받을 수 있고 사은품도 있는데 말이야. 애초에 그 나이 먹고 수중에 그 정도 돈도 없는 게 말이 돼? 그게 더 문제야. 시계를 못 산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씀씀이의 문제가 있는 거지. 이번 기회에 당신 소비 생활을 좀 되돌아봐. 그리고 돈 없어서 장인어른 장모 밥 한 끼도 대접 못하면서 나보고 거지? 그래, 나 중고 거래 좋아해. 비록 이 집의 물건들, 물론 백화점에서 산 것들은 아니지만
중고로 샀어도 새 제품이라고. 내가 네 말대로 거지면 이때까지 내가 했던 선물들 내가 다 가져가서 팔아도 되니? 뭐? 그런 게 어딨어. 당신 말대로 해보자고. 내가 줬던 선물들 리셀가 더해서 되팔아서 나도 재테크나 좀 해보자. 남편은 제 말에 화들짝 놀라서 제 앞으로 가로막더라고요. 혹시나 자기 애장품들을 건드릴까 봐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사줬던 것들을 모두 챙겼어요. 이건 내가 작년 생일에 사준 거, 이건 내가 올해 초에 사준 거. 당신 나한테 그동안 많이도 받았다. 내 두 손 가지고는 모자라겠어. 지금 이 시간에 그 물건들 가지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저는 트렁크에 남편의 애장품들을 모두 실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 지분이 있는 것들만요. 여보, 난 진짜 농담 삼아 그런 건데 기분 나빴어? 아유, 당신 앞에서 내가 농담도 못한다. 미안해. 앞으로 거지라는 말은 안 쓸게. 제 차 트렁크 문이 닫히자 남편은 머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했습니다. 그게 농담이라고? 그래. 부부끼리 서로 놀릴 수도 있는 거잖아. 난 가벼운 장난이었어. 당신이 하도 절약 모드길래. 사과 똑바로 안 하지?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시는 거지라고 안 할게. 나 딱 한 번만 봐준다. 두 번은 안 봐줘. 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 알았다, 알았어. 안 건드리면 될 거다냐. 끝까지 적반하장 언성을 높이는 남편을 저는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트렁크를 열어주자 눈치 보며 자기 물건 챙기더군요. 제가 왜 바보같이 미련하게 남편을 자꾸 봐줬냐고요? 계속 서로에게 맞춰 조율을 해나가는 게 결혼 생활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만 남편에게 맞춰가고 있었나 봐요. 남편은 다른 곳에서 다른 이와 눈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요즘 야근이 잦네? 피곤하지? 속상해. 당신 얼굴 너무 상했다. 일이 많네. 그 순간 초인종이 띵동 하고 울리더라고요. 아니, 시간이 몇 시인데 초인종이 울려? 내 거야. 배달시켰어. 배달시켰어? 배고팠어. 아유, 나한테 말하지. 내가 바로 밥 차려줄 수 있는데. 혹시 당신 나 피곤할까봐 말 안 한 거야? 밤에 먹었을 때 부담 없는 걸로 내가 준비해 줄 테니까 앞으로는 배고프면 꼭 말해요. 알았지? 남편은 야근이 점점 잦아지고요. 회사에서 종일 굶은 것도 아닐 텐데 밤마다 엄청 폭식을 했어요. 아니 여보, 먹는 건 좋은데 너무 먹는 거 아니야? 나 좀 걱정돼. 야, 언제는 배고프면 말하라며. 넌 진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진짜 문제야. 아우 짜증나. 내가 밥도 눈치 보면서 먹어야 해? 아니, 내 말 뜻은 그런 게 아니라 당신 밤에 너무 많이 먹어. 회사에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야?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잔소리 좀 하지 마. 나 조용히 좀 먹자. 제가 이상 행동을 하는 남편이 걱정되어 한마디 하면 남편은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질을 있는 대로 다 냈죠. 먹는데도 남편 얼굴은 점점 더 야위어져 갔어요. 그땐 남편 건강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남편이 제게 화내는 것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성질 부리는 남편 뭐가 예쁘다고 보양식도 자주 해먹였죠. 심지어 보약도 지어줬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챙겨주는 만큼은 어느 정도 얼굴에 활기를 되찾았어요. 반면에 일은 일대로 몰아치고 남편은 남편대로 또 챙기느랴 제가 심하게 알아놓았죠. 여보, 미안해. 오늘만 저녁 알아서 먹을래? 그리고 너무 미안한데 나 죽 좀 배달시켜줘. 도저히 주문할 힘도 안 나. 알겠다, 알겠어. 미리 좀 말하지 그랬냐? 그럼 밖에서 먹고 들어왔을 텐데. 밥도 안 주면서 심부름 시키기는. 미안해, 부탁 좀 할게. 응? 골골거리는 제게 남편은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화낼 힘도 안 나서 그대로 약을 먹고 기절했죠. 일어나 보니 남편은 혼자 거실에서
치킨에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핸드폰 보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해실거리면서요. 여보, 치킨 먹는 거야? 차라리 밥을 시켜 먹지. 걱정스러워 한마디 건넸는데 남편은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정색했어요. 어우, 징글징글해. 야, 너는 아픈 와중에도 잔소리하고 싶냐? 들어가서 더 자. 아까 밥도 안 먹고 약 먹었더니 속이 너무 쓰려서. 죽은 냉장고에 있지? 죽? 아까 내가 죽 좀 주문해달라고 부탁했잖아. 너 자길래 안 시켜도 되는 줄 알았지. 뭐? 내가 주문해달라고 부탁했잖아. 왜 성질이야? 아픈 거 맞아? 소리 지를 힘은 남아있나 보네. 밥에 물 부으면 죽 아니야? 대충 커피포트 물 끓여서 밥 말아 먹어. 야, 죽 시키는 게 어려운 일이야? 치킨 먹으면서 내 생각은 안 나던? 내가 죽을 손수 끓여달랬니? 아님 포장을 해오랬냐? 그냥 배달앱 들어가서 주문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 문 일찍 닫으니까 주문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우냐? 겨우 그거 가지고 우는 거야? 아, 진짜 왜 저러냐. 그래, 운다. 속상해서 눈물이 나는 걸 어떡할까 그럼? 당신 죽할 줄 알아? 모르잖아. 부인이 아프다는데 대충 물에 밥 말아 먹으라는 말을 어쩜 그렇게 쉽게 하니? 난 몰라. 당신이 죽 안 시켜줬으니까 나 편의점 죽이라도 사다 줘. 진짜 귀찮게 하네. 귀찮다고?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가면 바로 있는 상가 편의점도 못 가겠어? 아, 진짜 서운하다. 당신 아픈데 내가 이렇게 무심했어 봐. 아마 난리 났겠지. 또 안 사면 뭘 얼마나 들들 볶으려고 그래? 사올게. 사온다고. 남편은 우는 절 보고 입이 삐죽 나와서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보니까 열받아서 나간다고 전화랑 지갑 다 두고 갔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정말 한숨만 나왔어요. 정이 뚝 떨어졌죠. 지갑을 챙겨서 남편에게 가려는데 남편 전화 톡 알람이 뜨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안 봤을 텐데 아까 남편이 해실거리는 모습이 떠올라서 슬쩍 봤어요. 뭐야, 밥도 안 차려주고 심부름을 시켜? 지가 상전이야? 당신 부인 정말 웃긴다. 불쌍한 우리 자기, 내가 보듬어주고 싶다. 한여름이었는데 그 톡을 보자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의심할 여지도 없이 바람 피우는 듯한 문자였지만 저는 다시 전화와 문자 내역을 살폈어요. 남편이 전자기기를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스마트폰도 몇 개 가지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원래 쓰는 전화가 아니더라고요. 뭘 이렇게 대놓고 바람피는 걸 들키지 했는데 나름 세컨드폰까지 따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다시 없는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내역들을 제 전화로 찍었어요. 아파서 머리가 핑핑 도는 와중에도 정신력을 붙잡으며 바람피는 증거를 수집했죠. 그동안 남편이 야유어간 것도 체력이 없었던 것도 다 밖에서 바람피고 딴짓하느라 그런 거였더라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상간녀랑 재미 보는지도 모르고 제 손으로 남편 보양식도 해먹이고 보약도 해먹였으니까요. 더 열받는 건 바람피는 남자는 보통 본인이 찔려서 조강지처한테 과하게 잘해준다고 하잖아요. 저희 남편은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 와중에도 그런 게 괘씸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흥신소죠? 남편 바람피는 상대에 대해서 알아내고 싶은데요. 네, 돈은 상관없어요. 난생 처음 흥신소라는 곳도 이용하고 제 나름 큰 지출을 했어요. 이러려고 열심히 돈 벌었나 했네요. 의뢰하니 남편이 바람난 상대는 같은 회사 여직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부녀라 저는 한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제게 연락 한 통이 왔는데요. 바로 상간녀 남편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상혁 씨 부인분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 그때 한번 뵌 적 있는데요. 상혁이 회사 동료 땡땡땡입니다. 제가 누군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놀랍게도 남편은 자기 친한 동료의 부인과 바람이 난 거였어요. 저와도 인사를 한 번 했던 동료분이시더라고요. 상간녀와 제 남편이 참 대담하고 짐승 같은 게요. 같은 회사 바로 옆에서 그분 바보 만들고 바람을 핀 거잖아요. 상간녀의 남편은 저보다 더 비참했을 거라 생각 들더군요. 바람 피는 걸 저보다 일찍이 한 그분은 증거를 많이 수집했어서 저에게 공유해 주셨어요. 되짚어보니 저희 결혼식에 부부로 참석했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이것들이 언제부터였는지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곧 상간녀와 남편이 여행 간다는 정보를 알게 되어 저는 상간녀의 남편과 같이 현장을 덮치기로 했어요. 시부의 환갑 여행을 남편이 일 때문에 못 간다고 제게 부탁했었는데 상간녀랑 여행 가는 것도 그 날짜였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마지막 기회를 준다 생각하고 남편에게 물었죠. 이미 뭘 해도 저랑은 끝이었지만 자기 부모에게 못 볼 걸 보여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였죠. 진짜 환갑 여행 나랑 어머님 아버님만 가? 당신은 진짜 못 가는 거 맞아? 꼭 회사에서 그날 자기가 필요하대? 아니, 한 번뿐인 행사인데 말이야. 웬만하면 미루고 당신도 같이 가면 안 되는 거냐고. 야, 너가 모시고 가기로 했잖아. 이미 예전에 상이 끝난 걸 뭘 또 물어? 아니, 난 혹시나 해서. 나 진짜 못 가. 그날 엄청 중요한 출장이라고. 내 인생이 걸린 날이야. 가만 보니 당신 우리 부모님 앞에서 아양 떨 때는 언제고 막상 시부모랑 셋이 여행 가려니까 아주 앞이 캄캄하지? 그래, 인생이 걸렸겠지. 아, 바쁜 자기 대신 시부모 모시고 여행 가는 부인한테 당신은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죽어도 고맙다는 말은 빈말이라도 절대 안 하지? 저거 봐. 내가 너 생색 낼 줄 알았다. 너 이렇게 두 얼굴인 거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걸? 어쩜 우리 부모님 앞에서만 착하고 바른 며느리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놨는지. 너도 참 대단하다 대단해. 신랑 출장 가는데 앞길 막으면서 징징거리지 마. 그래? 그렇단 말이지. 알겠어. 뭐 어머님 아버님은 내가 모셔야지. 남편은 그날이 자기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날이라며 한사코 안 된다고 거절하더군요. 결국 저는 시부모에게 연락했어요. 전화로는 다 설명도 못해서 뵙고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죠. 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어떻게 또 느끼셨는지 시부모께서는 긴장 상태셨어요. 아가, 무슨 일이 있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혹시 네 남편이 무슨 사고라도 친 거니? 시부모께서 다정하게 물어오자 저는 그만 그동안 서름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어떡해요? 정말 억울해요. 너무 화가 나요. 자초지종 시부모께 남편이 그동안 저를 대했던 행실과 바람 피우는 것까지 얘기하니 시부모께서는 펄쩍펄쩍 뛰시더라고요. 여행도 다 취소하시고는 본인 아들 괘씸하다고 현장을 같이 덮치자 하시더라고요. 낳기는 내가 낳았지만 정말 난 그런 쓰레기로 키운 적 없단다.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짐승보다 못한 짓을. 어쩜 좋니 소영아. 미안하다. 어휴, 내 자식이지만 검디검은 저 속내를 모르겠다. 참 소영이 네 앞에서 면목이 없구나. 너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우리가 너무 미안하단다. 이미 저 자식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 이혼은 막을 수도 없고 기왕 이렇게 됐으니 여보, 소영이 속이라도 풀리게 우리가 도와줍시다. 그렇게 시부의 환갑날 시부모와 함께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덮쳤어요. 호텔방 문을 상간녀가 열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들어오세요. 샤워 가운을 입고서 전혀 당황하지도 않는 상간녀의 태도에 저와 시부모는 기가 차서 어떤 말도 못했어요. 저는 말 대신 그 모습을 사진에 담았죠.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뭘 찍는 거냐고요? 뭐 하긴요.
당신 그 더러운 추태를 증거로 남기는 거죠. 증거? 웃겨라 정말. 누가 눈 하나 깜빡한다고 협박이야. 원래부터 저 사람 제 남자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모르셨겠지만 제가 먼저였다고요. 제가 이제 두 분 모실 테니까 이 어린 기집애 말에 이제 휘둘리지 마세요. 상간녀는 본인이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듯 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못 들으시겠는지 베개를 들고 상간녀를 이리저리 때리셨죠. 이게 무슨 짓이세요? 말로 하세요, 말로. 이 못된 것, 뭘 말로 해? 너같이 가정 파탄내는 것들은 말로 해서는 안 돼. 어디 감히 우리 귀한 소영이를 함부로 말해? 이 천하의 죽일년, 이 천한 것. 그때 화장실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나온 남편은 저와 시부모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주저앉더군요. 다들 여기 어떻게? 시부께서는 새하얗게 질린 남편을 일으켜서는 있는 힘껏 남편의 뺨을 정통으로 날리셨죠. 아버지, 저 죽어요. 왜 이렇게 세게 때리세요? 내가 한 번이라도 널 때린 적이 있니? 네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한 번도 네 몸에 손댄 적 없다. 근데 좀 후회가 돼. 때려서라도 바른 인간으로 키웠어야 하는데 부인 두고 바람이나 피우는 대단히 멍청하고 파렴치한으로 내가 키웠어. 진정하세요. 소영이 제가 얼마나 사람 홀리는 여우인 줄 아세요?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부모님까지 모시고 와. 뭐? 여우? 하, 이 상황에서까지 내 욕을 하네? 잘못했다고 빌지는 못할 망정 말이야. 너 내가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귀한 대접해줬니? 바람 피느라 기빨려서 그런 건 줄도 모르고 어디 몸이 안 좋나 싶어서 비싼 보약에다 각종 보양식까지 해줬어. 그런데 뒤에서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 야, 넌 좀 입 다물어.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직도 보여? 그러게 말이야. 얘, 어리다고 어른들이 우쭈쭈 해주니까 전부 네 세상 같았지? 이 사람은 지옥이었대. 나 만나 겨우 천국 만난 거지. 우리 정말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 방해 말고 꺼져. 어머, 감히 니까짓 게 뭔데 내 며느리, 아니 내 딸한테 함부로 말해? 에잇, 너나 썩 꺼져라. 시모가 제 편을 드신다고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흔들자 남편은 시모를 거칠게 떼놓고 말했어요. 아,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 사람 안 그래도 머리숱 소중한데 그렇게 쥐 뜯어버리면 어떡해요? 자기, 괜찮아? 난 괜찮아. 어머, 내 머리카락 몇 개가 빠진 거야? 난 몰라.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누구 보고 어머니래 저 미친 게. 그리고 너, 이 자식 어디 엄마를 있는 힘껏 밀쳐? 어이 참, 그만하시라고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버지, 이렇게 호텔방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지 않았는데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정식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이 사람 엄마 아빠랑 동문이에요. 명문대 나왔다고요. 제가 못해드린 효도 이 사람이 대신 해줄 거예요. 대학도 못 나온 지금 며느리보다 연륜도 있고 같은 학벌인 이 사람이 훨씬 낫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사업도 밀어주기로 했어요. 짠순이처럼 허구한 날 돈 타령하는 저 기집애랑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러니 엄마 아버지, 오늘 모습은 못 봤던 걸로 해주시고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저희한테는 오늘이 의미 있는 여행이에요. 첫 번째 결혼은 저런 수준 떨어지는 애랑 생각 없이 해버렸지만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저 정말 자신 있어요. 이 사람이랑 행복하게 효도하면서 살 거예요. 아, 어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었어요. 쟤는 연애할 때 잠깐 설레이는 게 다였다고요. 반면에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이도 많고 진짜 사람이 진국이에요. 남편은 제 말은 싸그리 무시하고 시부모에게 상간녀를 소개하더군요. 그러자 시부는 뭔가 결심한 듯 말하셨어요. 저런 천하의 쓰레기를 다 봤나? 고쳐 쓰지도 못해 저런 놈은. 소영아, 이만 가자. 저것들이 하는 개소리 이제 더 들을 필요도 없다. 아이, 아버지, 진짜 아프다고요.
운동을 성실히 하는 시부가 거칠게 남편 뺨을 날리자 남편이 나가 떨어졌는데요. 상간녀는 제 남편 말고 다른 곳으로 뛰어가더군요. 자기! 드디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간녀 남편이 들어왔죠. 상간녀는 개거품을 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 여보, 여길 어떡해? 너희 진짜 가지가지한다. 상간녀는 무릎을 꿇고 지 남편에게 싹싹 빌고요. 친구에게 몹쓸 짓을 걸린 제 남편은 양심은 있는지 고개를 떨궜죠. 네가 어떻게 여기에? 상간녀의 남편은 그 둘을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보다 말했어요. 착각하지 마. 내 와이프 돈 없어. 그리고 저 사람 너 안 사랑해. 바람 피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 여보, 어디까지 아는 거야? 다 아니야. 오해라고. 전현이 여기로 데리고 온 거야? 그런 거야? 야! 저에게 달려들려는 상간녀의 몸을 잡고 그 사람은 말했어요. 내가 알려줬어. 내가 여기 불렀고. 각오해. 내가 언제부터 알았을 것 같아? 어디까지 알 것 같니? 자기 남편의 말에 상간녀는 부르르 몸을 떨며 흐느끼더군요. 야, 잠깐이나마 동료를 떠나서 친구라고 생각했어. 근데 어떻게 내 부인이랑 이런 짓을 벌여?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 정말 사랑하고 있어. 네가 물러나줘. 곧 다 정리하고 이 사람이랑 합칠 거야. 미안하다는 말은 나 말고도 여기 계신 네 가족분들한테 해야 하는 것 아냐? 사죄도 모자랄 판에 어디 불륜녀한테 고백을 하고 있어. 이 여자가 널 사랑해? 하하, 웃긴다. 너 얘가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알고 그런 섣부른 판단을 하냐? 야, 착각하지 마. 넌 쓰레기들 중 하나일 뿐이니까. 혹시 저 여자가 너한테 돈 얘기했니? 저 사람 땡전 한 푼 없어. 빈털털이라고. 모자란 너 사업해줄 돈도 없고 사랑하는 남자만 여럿이니까 착각 말라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자기야, 나 사랑한다며. 사랑해서 다 해주고 싶다며. 이 자식이 거짓말하는 거지? 남편이 상간녀의 남편을 밀치자 상간녀는 눈을 희번뜩하며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더군요. 이 자식이? 어디 내 남편 몸에 손대? 야, 너랑 급이 달라 내 남편은. 아니야, 아니라고. 자기, 나 사랑한다며. 미친놈, 사랑 이러고 있다. 상간녀의 돌변한 태도에 남편은 현실 부정을 하며 울부짖더라고요. 더러웠지만 지한테는 진짜 찐 사랑이었나 봐요. 시부모는 못 볼 꼴을 봤다며 한탄을 하셨죠. 내가 오래 살다 보니 별 꼴을 다 본다. 아니 저런 미치갱이들을 다 봤나? 그렇게 대환장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며칠 뒤 시모가 연락이 왔는데요. 소영아, 우리가 네 편 들어준다 한 거 기억나지? 변호사 연락처다. 너한테 내일 전화 올 거야. 우리가 수임료 다 줬고 변호사랑 충분히 상담해보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우리는 일절 신경 쓰지 말고 말이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도와주셔도 돼요. 저는 죄송한 마음에 그냥 깔끔히 제가 이혼 준비한다고 말했지만 시부모는 안 된다고 하셨죠. 네가 받은 상처 평생 기억날 거야. 시간이 무뎌지면 좀 괜찮겠지.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떠올라 괴로울 거야. 그런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어찌 편하게 있겠니? 우리가 다 해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거니까 이기적이라서 미안하지만 소영이 네가 우리 도움 좀 받아주렴. 착한 며느리한테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어 우리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래.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왜 어머님 아버님이 괴로우셔야 해요. 저는 정말이지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아이고, 우리 착한 며느리 어쩜 좋니? 저와 시부모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네요. 겨우 맘을 추스리고 시부모와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눈치 없이 남편이 시댁에 찾아와서는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어요. 여보, 이럴 때일수록 조강지처가 있어야 해. 지금 이거
금방 지나가는 시련일 뿐이야.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아니, 셋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저 하나 때문에 헤어질 수 없잖아요. 예? 저 정신 차렸어요. 여보, 나 믿지? 그 늙은 여우한테 내가 잠깐 홀렸지만 말이야. 이제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나 2번 실수는 절대 안 하거든. 뚫린 입이라고 정말. 이 웬수야, 부모님 앞에서도 그러고 싶니? 네가 한 짓들을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우리 가족 모든 걸 파괴한 거야, 이 못된 놈아.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의 가슴을 마구 때리며 말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조용히 다가오셔서 제 등을 쓸어주시며 말했어요. 결혼할 때 내가 말했던 게 기억나지, 아들? 시모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자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잘 기억나지 않아요. 왜 기억이 안 나? 엄마 아빠랑 약속했었잖아. 그렇죠, 여보? 시모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시부가 뒤이어 말하셨어요. 결혼 생활에 만에 하나라도 허튼 짓 하면 네가 가진 것들 누리는 것들 이제 없을 거라고 말했잖니. 이 집에 네 것은 이제 없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나서 시부와 시모는 제일 먼저 남편이 결혼 전 모아놓은 한정판 운동화와 전자기기들을 사람 불러서 다 폐기 처분하셨어요. 시부의 말에 홀린 사람처럼 방으로 달려간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마구 소리 지르더라고요. 지 목숨 같던 애장품들 없다고 철없이 울면서요. 왜 내 물건에 손대요, 왜? 아버지가 뭔데? 엄마가 뭔데? 이씨, 그게 다 얼마짜린데? 얼마나 내가 힘들게 모은 건데? 이 자식아, 내 집안에 있는 것들 모두 내 것인데 네 물건이 어딨냐? 아버지, 어머니. 이놈아, 네가 아직도 잘못 알아들었구나. 이 집에 네게 더 이상 없단다. 물건도 사람도 말이야. 즉 더 이상 네 부모도 여기 없는 거야. 엄마,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집에서 썩 나가. 제가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여보가 하라는 대로 살게. 앞으로 여보 말 충성하면서 살게. 여보가 좀 우리 엄마 아빠 말려봐. 여보 말이라면 다 들어주실 거란 말이야. 미안하지만 역겨우니까 여보라고 부르지 말아줄래? 어머님 아버님 뜻이 그런데 내가 뭘 어쩌겠니. 맨날 나보고 아양 떤다고 뭐라 하더니. 울며 불며 질척거리는 남편을 시모와 시부는 호적에서 팔 거라며 그대로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저도 시부모의 말에 조금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 편을 들어줄 줄은 알았지만 친아들에게 그 정도까지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시부모께서는 제게 충분히 눈물의 사죄를 하셨으니까요. 따지고 보면 남편의 바람이 시부모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뒤로 시부모께서는 진짜 빈말이 아니라 아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연을 끊으셨어요. 남편은 그동안의 더러운 짓거리들이 다 소문이 나서 풍기문란죄로 다니던 회사에서도 잘렸어요. 물론 상간녀와 나란히요. 상간녀의 남편에게 들어보니 본인은 소송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라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제 전 남편을 비롯해 자기보다 젊은 남자들만 골라서 바람을 피웠는데요. 그래놓고는 진짜 사랑은 자기 남편이라고 놓아주지도 않는데요. 저보다 더한 고통에 빠진 상간녀의 남편이 어서 이혼하고 행복해지길 여러분이 응원해주세요. 어느 날 제 전 남편은 회사에서도 잘린 후 일도 안 하는지 거짓골로 제게 찾아왔어요. 정말 폐인이 다 됐더라고요. 처음엔 얼굴 보고 알아보지도 못해서 목소리 듣고 알았어요. 누구세요? 소영아,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내가 며칠째 밥을 못 먹었어. 저 어리다고 무시하고 또 사업한다고 유세 떤다 무시하던 전 남편은요. 제 사업장까지 찾아와서 돈을 구걸하더라고요. 막상 제 사업 규모 보고 놀랐는지 갑자기 돌변해서는 소영아, 우리 다시 어떻게 잘해보면 안 되겠니? 나 진짜 이제 변했어.
너 여기 혼자 감당돼? 내가 여기 일 좀 도와줄게. 그럼 예전처럼 다시 엄마 아빠랑 나도 사이 좋아지고 서로 좋은 일 아니겠어? 아, 그게 무슨 개소리야. 허구한 날 나 깔보더니 막상 눈으로 보니까 내 것들도 탐나? 또 기생충처럼 나한테 기생하게? 야, 꿈도 꾸지 마. 그리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쪽팔리게. 아니, 네가 웬만큼 쓰레기여야지. 속도 겉도 다 쓰레기꼴로. 그게 뭐니? 일은 아예 안 해? 이거 먹고 떨어져. 당장 꺼지라고. 제가 5만 원을 전 남편 얼굴에 던지자 전 남편은 쭈뼛거리며 비굴하게 5만 원을 집어들었어요. 노숙하고 다니는지 냄새도 엄청 났거든요. 저는 직원들에게 탈취제를 뿌리라고 주고는 뒤돌아섰죠. 내가 만난 사람의 처절한 밑바닥을 마주하니 한 번 더 속이 쓰렸죠. 이제는 남이지만 제 전 시부모는 짐승 같은 아들과 연을 완전히 끊고 제 앞날을 더 걱정하셨죠. 도영아, 넌 아직 젊고 능력 있어서 더 잘 될 거야.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만 보고 달리렴.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렇게 가끔 안부 인사도 나누곤 했는데 이혼이 다 마무리되니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자고 하시더라고요. 제 앞날에 더 이상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저 참 많이 울었어요. 이혼했으니 어쩔 수 없이 그게 순리인 건데 말이죠. 제가 그 전에 못해줬던 신혼집 대신이라고 사무실도 하나 제 이름으로 계약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전 남편이 찾아올까봐 걱정도 되셨나 봐요. 제가 사업이 잘 되기는 했어도 사무실은 가격 때문에 좀 외진 곳에 있었는데요. 좋은 시부모님 덕분에 땅값 걱정 없이 월세 걱정 없이 지금 좋은 곳에서 제 사업 열심히 번영시키고 있어요. 일하느라 바쁘게 살아서 이혼 후에 큰 후유증은 안 남았네요. 돌이켜보면 결혼 생활 내내 좋았던 건 전부 시부모님이랑 함께한 기억이더라고요. 전 남편은 제 기억 속 평생 원수이겠지만 그 원수 덕에 귀인을 또 만난 거라 참 복잡 미묘해요. 전 남편은 술에 의존하고 살고 있다던데 그놈은 정말 더 큰 벌 받아야 해요. 자기 가정 파탄내고 남의 가정까지 파탄냈으니까요. 상간녀는 얽힌 집안만 몇 개라 소송으로 알거지가 됐다는 소문을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제발 끼리끼리 붙어먹고 착한 사람들 피해주지 않고 살기를 바래요. 제 긴 사연을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